네, 마더텅 사회문화 배준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회 집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집단 굉장히 이제 분류할 것들이 많은데 역시 여러분 여기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문제 풀 때 애로사항이 없을 겁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 집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사회 집단의 특징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사회 집단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사회 집단이란 자, 둘 이상의 사람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하는 공동체? 상호작용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다시 둘 이상의 사람들이 집단이니까 일단 사람 2명 이상 있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뭘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된다? 지속적인 뭘 해야 된다? 상호작용을 가져야 된다. 자, 이게 사회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려고 버스 기다린다고 해보자. 뭐 예를 들면 110번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침마다 매일 보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 얼굴도 익숙하고 이런데 그걸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110번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자, 둘 이상의 사람은 맞죠? 근데 뭐는 없어요, 여러분. 소속감이 없죠. 소속감도 없고. 사실 뭐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사회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와우가 아니라 요새 뭘 많이 하죠? 롤을 많이 하죠, 롤. 그래서 롤 길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새 뭐라고 그러나? 길드? 뭐 하여튼 길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옛날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롤을 같이 하는 친구들 길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거 사회 집단일까요? 자, 와우는 일단 5명 이상 하니까 그 길드는 5명 이상이 있겠죠. 그래서 둘 이상의 사람은 되고 같은 길드 사람들과 소속감 느끼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하겠죠. 롤 하면서 뭐 서로 욕도 많이 하고 서로 뭐 파이팅도 하고 이럴 테니까 상호작용 그런 거는 이제 롤 길드 이런 건 당연히 뭐가 된다? 사회 집단이 됩니다. 자,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1번 둘 이상의 사람이 2번 소속감을 가지고 3번 지속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사회 집단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사회 집단의 종류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나누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여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뭐에 따라서 분류하냐면 접촉 방식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자, 여러분 뭐에 따라 분류한다? 접촉 방식. 접촉 방식이 뭐야? 우리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가인데 자, 이걸 하나는 1차 집단, 하나는 몇 차 집단? 2차 집단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랑 헷갈려 하냐면 친구들이 1차 사회학기관, 2차 사회학기관 이 분류랑 1차 집단, 2차 집단 요 분류를 헷갈려 합니다. 1차 사회학기관, 2차 사회학기관은 뭐였죠? 1차 사회학기관은 기초적 사회화를 하는 거였고 2차 사회학기관은 전문적 사회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1차 집단, 2차 집단은 분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2차를 구분하는데 1차 집단은 대면적 접촉과 전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친밀함이 주된 집단이에요. 친밀함. 1차적 관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친밀함으로 만나는 집단이 1차 집단입니다. 어떤 뭐 업무 중심적인 게 아니라 친밀함이 우선적인 그런 집단이 1차 집단입니다. 그래서 역시 뭐예요? 가족 또래 집단 뭐 이런 거야. 갓도. 여러분 가족과 또래 집단은 거의 늘 묶여서 보시라 그랬죠. 갓도. 그래서 1차 집단입니다. 여러분 2차 집단은 공식적, 형식적, 수단적 접촉을 하는 집단.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뭐 비대면적 이렇게 표현, 여기 전인격적과 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비대면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비대면적. 여러분 비대면적이라고 하면은 뭐 선생님 얼굴을 안 마주친다는 건가요? 근데 꼭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이 핵심이 아니라 업무가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비대면적이라는 건 여기서는 서로 얼굴을 보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업무가 중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 아예 안 마주한다는 게 아니고 얼굴을 마주하더라도 업무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집단은 쉽게 하면 사무적 집단을 말해요. 사무적. 일 중심인 집단을 말합니다. 자, 다시 1차 집단은 뭐가 중심이다? 친밀함. 2차 집단은 사무적. 일 중심이다. 대표적인 게 뭐야? 회사겠지, 회사. 뭐 정당, 학교. 여러분 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어쨌든 교육이라는 일이 중심적인 집단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내다 보면 친구들하고 친해져, 안 친해져? 쌤들하고도 친해져, 안 친해져?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집단은 말이죠. 사실 1차적인 면도 좀 가지고 2차적인 면도 가집니다. 자,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1차 집단의 성격이 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 더 강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육의 어떤 이런 사무적 기능이 좀 더 강하니까 2차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서도 친한 동료들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1차 집단적인 관계 분위기도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사는 일 중심 조직이니까 몇 차 집단으로 본다? 2차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자, 근데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동아리 같은 건 뭐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동아리 같은 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동아리. 응? 왜냐? 여러분 동아리 처음에 들어가 보면 응? 저도 이번에 이제 동아리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성인들이 하면 이제 동호회라고 하죠. 동호회. 저도 이번에 동호회를 하나 해가지고 서핑 동호회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가면은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죠. 처음 가면 어색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저는 서핑 동호회를 하니까 그러면 서핑이라는 어떤 그 나름의 사무, 일을 중심으로 모인단 말이죠. 처음에 안 친하기 때문에 몇 차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1차 성격이 강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차가 아니라 2차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동호회 활동 같은 걸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람들 굉장히 친밀해지겠죠? 그래서 친밀함이 더 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몇 차 성격이 강해진다? 1차 성격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여러분. 1차 집단으로 분류할지 2차 집단으로 분류할지. 그래서 동아리 같은 거를 출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뭐 준호는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친밀함을 느낀다. 친밀하게 지낸다. 이런 표현들이 힌트로 들어갑니다. 그럼 몇 차적 성격이 부각되는 겁니까? 1차 집단의 성격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같이 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힌트를 주기 때문에 뭐 여러분 모든 뭐 무슨 사례를 다 외우려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인데 자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말 자체가 약간 어려워서 자 일단 이건 뭐에 따라서 분류하면 결합의지입니다. 결합의지라는 것은 즉 왜 결합했는지 하는 거야. 왜 결합했지? 왜 결합했는가? 이게 결합의지예요. 어떤 의지로? 왜 결합했는가가 핵심이에요. 왜 결합했나? 자, 왜 결합했나? 물음표. 다시 좀 물음표가 잘 안 그려지는군요. 하여튼 왜 결합했나가 핵심입니다. 왜? 자, 그래서 공동사회랑 이익사회로 나눕니다. 결합의지에 따라서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는데 자, 왜 결합했는지 모르면 공동사회예요. 결합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합의 목적이 따로 없어. 그냥 결합 자체가 본능적으로 이루어졌고 결합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합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본질 의지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한 집단이다. 그래서 본능적 자연적이에요. 본능적 자연적 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능적 자연적 의지. 그래서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왜 가족에 지금 속해 있어? 몰라요. 그냥 태어나니까 이 사람이 니네 아빠고 니네 엄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내 가족에서 왜 속해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이거는 본능적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친족. 그죠? 내가 뭐 왜 친족에 속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그리고 또 뭐야? 또래 집단. 역시 제가 늘 가족하고 또래 집단은 늘 같은 성격을 많이 지닌다 그랬잖아요.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가기 전 애들이 모여있는 게 또래 집단이에요. 예를 들면 뭐 놀이터에 애들이 모여있어. 야 너 누구야? 철수야 같이 놀자 해가지고 막 모래성 쌓고 막 노는 거야. 걔네가 어떤 인위적인 목적, 다른 목적이 있겠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게 공동사회입니다. 공동사회. 왜 만들어졌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냥 본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야.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 그래서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라서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익사회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말로써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익사회니까 뭔가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익사회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면 다 이익사회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면 이익사회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 인위적 의지입니다. 선택적 인위적 의지. 이익사회가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보는 것은 이익 집단입니다. 같은 이익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거. 예를 들면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노동조합 이런 거는 이익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이익집단 물론 이익사회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익사회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면 다 이익사회예요. 그래서 회사, 정당, 학교 이거 다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 이익사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동아리 당연히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제가 전 고등학교 때 시사토론 동아리 했었는데 시사토론 동아리 이런 거 당연히 이익사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핑 동호회 당연히 인위적으로 하죠. 이익사회입니다. 동창회 엄마 오늘 동창회 다녀올게. 그러면은 엄마 우리 준호쌤이 동창회는 이익사회래요. 그럼 엄마가 야 이익사회가 뭔데? 이익적으로 만들면 다 이익사회래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동창회 이런 게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뭘로 보신다? 이익사회입니다. 이익사회. 그래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자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왜 만들어졌는지 몰라.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게 무슨 사회? 공동사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선택적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어. 이거는 이익사회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합의지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 그러면은 이익사회의 범위는 굉장히 어떻다? 굉장히 넓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면 다 이익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사회의 범주는 굉장히 넓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소속감에 따른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소속감. 이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소속감에 따라서는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거, 내 집단, 내가 속해 있다. 내가 안에 있다. 내 집단. 우리 집단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학교, 우리 가족, 우리 마을. 그리고 이제 외 집단은 내가 속해 있지 않은 거. 너희 가족, 너희 학교, 너희 학원 등등등등등. 이해되죠? 그래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집단. 실제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이질감과 적대감까지 가질 수 있는 거 외 집단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거 집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준거 집단. 이 준거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레퍼런스라는 거예요. 레퍼런스. 갑자기 웬 영어? 하여튼 영어로 하면 레퍼런스라는 건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 자,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에요. 내가 저기 속하고 싶다. 그래서 그 집단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게 하는 집단. 그게 준거 집단입니다. 자, 속하고 싶은 집단이에요. 준거 집단은 속하고 싶은 집단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속하고 싶은 집단. 나의 기준이 되는 집단. 속하고 싶은 집단. 자, 여러분 이제 수능 보시고 이거 대부분 고3이실 텐데 수능 보시고 나면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재수하는 친구들의 예를 들어보면 소속 집단은 뭐야? 재수생이죠. 재수생. 준거 집단은 뭡니까? 예를 들면 대학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재수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어떻게 합니까? 불일치합니다. 불일치. 불일치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울해 안 우울해? 우울하지. 그래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야. 아, 난 재수생이다 이러면서 재수생이 막 파이팅 넘치는 거 봤어요. 난 재수생이다.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거 잘 없잖아.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불일치하면 이렇게 박탈감이나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일치하면 자 예를 들면 내가 명문대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 명문대에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 소속 집단은 명문대생, 준거 집단도 명문대생. 하하 일치한다. 그럼 이제 뭐야? 만족감 높은 거죠. 아, 파이팅 있겠지. 학교 잠바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막 그런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의 일치와 불일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자, 근데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접촉 방식에 따라서 몇 차 집단, 1차 집단과 몇 차 집단, 2차 집단.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무슨 사회? 이익사회. 자, 소속감에 따라 가지고 내 집단과 외 집단.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 조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사회 조직에 대해서. 자, 사회 조직은 뭐냐? 사회 조직이라는 것은 사회 집단 중에서도 목표가 아주 명확하고 구성원의 역할이 분명하며 조직의 목표가 분명한 조직을 사회 조직이라고 합니다. 사회 조직. 사회 집단 중 자,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고 규범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을 사회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공식적인 조직이구나라고 보면은 그건 사회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공식적인 조직이구나. 뭔가 학교, 회사, 방송국, 정당, 이런 거, 노동조합, 이런 것들, 뭔가 공식적인 집단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그건 뭐다? 사회 조직이구나. 단순히 근데 동아리, 동호회 이런 건 사회 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공식적 목표와 효율적 달성이 1차적 관심 사항이다. 그럼 공식적 목표 효율적 달성은 결국에는 사무적이라는 거예요. 일 중심이다라는 거야. 일 중심.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과업 중심이라는 거죠. 과업 중심, 일 중심이다. 그래서 구성원 간 형식적 비익경적 관계. 그럼 몇 차적 관계니 이거는? 2차적 관계죠. 2차적 관계가 그래서 일반적이죠. 2차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조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사회 조직이구나. 회사, 학교 같은 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학원은 어때요? 학원도 공식 조직이에요. 학원도 뭐 학원의 어떤 목표도 있고 그 구성원의 지위가 분명하죠. 원장, 뭐 예를 들면 뭐 선생님, 뭐 등등등등등등등, 그죠? 총학생회 어때요? 총학생회. 총학생회. 여러분 이제 다니는 학교에 총학생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총학생회가 여러분 어때요? 단순히 친목 모임인가요? 그렇진 않죠. 총학생회 역할이 분명히 있죠. 총학생회장은 뭘 하고 부회장은 뭘 하고 뭐 무슨 회장 부회장 밑에 이제 각각의 무슨 부서별로 뭐 부장들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이제 또 각각의 역할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방금 얘기했던 총학생회 같은 것도 역시 뭐 해야 된다? 사회 조직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사회 조직 중에서 사회 조직 방금 살펴봤는데 여기 이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공식 조직은 그냥 방금 얘기했던 사회 조직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공식 조직은 뭐다? 여러분 사회 조직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하면 공식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공식 조직, 회사, 군대, 학교. 자, 그냥 뭐랑 같다고 보시면 된다. 방금 봤던 사회 조직이랑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험에서는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공식 조직과 사회 조직은 같은 말이다. 조직 목표, 구성원의 명확한 지위, 공식적 규범. 아까 사회 조직이랑 똑같죠? 자, 비공식 조직이 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뭐냐면 자, 공식 조직 내에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쉽게 얘기해서 친밀감에 따라 형성된 조직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라는 곳이 어때요? 너무 일중심이잖아. 일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빡빡합니다. 인간미가 없어요. 하면 이제 우울증도 오고 막 나는 그냥 기계인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회사 같은 어떤 공식 조직들, 일 중심인 조직 내에서 서로 친밀감을 도모하는 조직이 바로 뭐다?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 동호회, 사내 봉사 모임, 뭐 여러분들 하는 거 학교의 동아리 이런 것들 다 뭐겠습니까? 비공식 조직이죠. 제 말 이해되죠? 학교라는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동아리,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든 게 아니면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서핑 동호회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핑 동호회 하는 거는 이건 비공식 조직이 아니에요.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되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다니는 사원들, 삼성전자 사원들끼리 서핑 동호회를 한다. 그거는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죠? 주말에 동네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조기축구에 볼 찬다고 해보자고. 조기축구에 그 공식 조직 구성원들끼리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회사 다니는 뭐 예를 들면 LG 다니는 사람들의 축구 동호회 이런 거는 비공식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끼리 좀 친해지니까 이제 좀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좀 올라갈 수 있고 과업 능률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친해지다 보면 또 어때요?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회사 활동을 하러 회사를 다니는 건지 동호회 활동을 하러 회사에 다니는 건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역기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발적 결사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자발적 결사체는 공동의 목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입니다. 특징들을 좀 외워두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의 목표가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그리고 어떤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자발성과 열정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결사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모인 것, 집단을 말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발적 결사체는.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동아리나 동호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노동조합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자발적 결사체가 될 수 있겠죠. 유형을 보시면 친목 집단, 친목을 중심으로 동호회, 자 이익 집단, 아까 같은 이익을 지닌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노동조합, 뭐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뭐 이런 것들. 시민단체, 시민단체라는 거는 같은 관심.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 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하자라고 하고 환경단체를 만들면 역시 그것도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겠죠. 순기능 보면 이제 다원화에 기여하고 역기능 보면은 이익 집단화 돼가지고
이제 공익과 계속 대립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집단들 중에 겹치는 개념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벤 다이어그램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꼭 그려두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익사회가 어쨌든 엄청나게 큰 개념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위적으로 만들면 다 뭐다? 이익사회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건 다 이익사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개념이에요. 자, 그 이익사회 중에서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목표가 분명하고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분명하며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다시 공식 조직이 있는데 조직의 목표가 분명하고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고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뭐예요? 자발적 결사체가 있어요. 자발적 결사체. 방금 봤던 자발적 결사체.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비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좀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공식 조직 밖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공식 조직 구성원들끼리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조기 축구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들끼리 조기 축구회 하는 것은 비공식 조직이 아니지만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삼성전자 직원들끼리 조기 축구회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비공식 조직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조직의 안에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개념상 포함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 이 비공식 조직 이 벤 다이어그램이 공식 조직 안에 들어가 버리면 만약 이 비공식 조직 벤 다이어그램이 공식 조직 안에 들어가 버리면 비공식 조직은 다 뭐가 되어야 돼요? 공식 조직이 돼야 되죠. 근데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과 겹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공식 조직은 뭐였어요? 공식 조직은 일 중심의 조직이에요. 과업 중심 조직이고 비공식 조직은 뭡니까? 비공식 조직은 친목 중심의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절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은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히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공식 조직 내에 비공식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어떤 구성원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구성원의 관계.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구성원들끼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포함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말 이해됐습니까? 하여튼 좀 어려운데 좀 잘 생각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봅니다. 자, 그럼 공식 조직 얘가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학교, 회사 같은 게 있겠죠. 학교, 회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거 있어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거. 뭐 있을까? 아까 봤던 시민단체 같은 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그죠? 시민단체. 그죠? 그리고 또 노동조합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노동조합.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어. 그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조직의 목표가 분명하죠. 구성원의 역할도 분명해요. 자, 조직의 목표 뭐야? 조직의 목표? 노동자의 권익 향상. 구성원의 역할. 위원장 있고 조합원들 있고 조합원들은 돈을 내고 위원장은 그 자기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그 노동조합의 운영 절차, 징계 절차 이런 것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이런 건 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되는 거죠. 그럼 비공식 조직은 아까 뭐 있었어요? 뭐 회사 내 동호회가 대표적이죠. 회사 내 동호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비공식 조직은 아니면서 자발적 결사체만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냥 동네 조기 축구회 이런 거. 동네 조기 축구회. 이런 거는 공식 조직 구성원들끼리 만든 게 아니죠.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자발적 결사체만 해당이 됩니다. 자, 요 그래프 반드시 그려놓고 철저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여러분 있잖아요. 다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다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발적 결사체나 공식 조직은 당연히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당연히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익사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마디 더 하면 자, 공식 조직, 이건 옛날에 출제됐던 건데 공식 조직 내 자, 자발적 결사체
자, 공식 조직 내 자발적 결사체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모두 이익사회 비공식 조직인가? 라는 질문.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뭐 그림은 다 그리셨죠? 질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식 조직 내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비공식 조직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비공식 조직인가? 자, 공식 조직 내에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조직, 집단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모두 비공식 조직일까요? 그래서 답변, answer.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러니까 공식 조직 내 자발적 결사체가 비공식 조직인 경우가 많긴 할 텐데 예외가 있어요.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어때요? 그 노동조합 공식 조직 구성원들, 회사 구성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식 조직 내 자발적 결사체지만 노동조합은 단순히 친밀함만 도모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목표가 분명하고 구성원의 지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공식 조직이에요. 노동조합은 공식 조직 내 자발적 결사체지만 공식 조직 내 자발적 결사체이나 비공식 조직이 아니죠. 이나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임. 자, 이해되시죠? 자, 노동조합은 공식 조직의 자발적 결사체이지만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뭐다? 공식 조직이다.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료제와 탈관료제인데요. 자, 관료제와 탈관료제 사실 요새는 출제가 자주 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도 뭐 전혀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금방 이해되시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료제는 산업화 시기에 등장한 조직입니다. 언제 등장했냐면 저희 독일의 철혈 수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라는 수상이 있는데 그 비스마르크가 확립시켜 놓은 조직의 형태가 바로 관료제 조직입니다. 관료제 조직은 어떠냐면 그래서 명확한 규범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는 조직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냐면 여러분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피라미드형 조직을 말합니다. 피라미드형 조직.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 따지면 여기 교장 선생님이 있고 그 밑에 교감쌤들이 있고 각 뭐 학년별로 부장쌤들이 있고 이렇게 밑에 쭉쭉쭉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관료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계 서열이 분명해요. 관료제는 어떻다? 이렇게 위계 서열이 분명하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위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서열화되어 있다. 그래서 서열화되어 있고 또 조직의 어떤 운영 방식이 문서로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사의 개입은 좀 배제하죠. 그래서 자율성이 높아요, 적어요? 자율성은 적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의 판단이나 의사의 개입은 어떻게 된다? 의사의 개입은 좀 배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제된다. 자, 그리고 이제 과업에 전문화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관료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부서별로 업무 분담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업이 굉장히 전문화돼 있어서 대규모 과업을 효율적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과 승진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학교를 떠올리시면 되고 요새 대규모 어떤 산업화 시대에 등장했던 대규모 조직들이 바로 이런 관료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관료제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을 좀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관료제는 보통 이렇게 위로 갈수록 정보가 모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결정해서 밑으로 내리는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을 많이 해요. 이런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하향식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향식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뭐 결정 내리면 순식간에 전달되잖아요. 아침 교무회의 때 교장 선생님 뭐 결정하면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순식간에 전달되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교장 쌤한테 뭔가 의견 내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일단은 뭐 담임 쌤한테 얘기하고 그게 막 절차를 거쳐서 착착착착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위에서 뭔가 결정해서 내리는 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이 관료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료제 조직의 특징은 이게 조직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비대화됩니다.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직이 비대화돼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관리층이라 그래요. 회사에서는 이제 과장이나 부장쯤 되는데 그래서 중간관리층이 커져요. 중간관리층이
중간관리층의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된다? 높아져요. 관료제가 이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근데 이 중간관리층은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라서 실제 업무는 사실 밑에 사람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료제 체제 같은 경우에 뭐 이 기업이라고 친다면 이 기업이 위기가 처했을 때는 이렇게 실무하는 사람들을 주로 정리하고 하기보다는 이 연공 서열 때문에 임금을 많이 받는 중간관리층을 이제 정리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관료제 단점을 좀 찝어보면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직의 형태가 굉장히 크고 문서로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전성은 가지고 있지만 조직의 안정성은 가지고 있지만 급변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탈관료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탈관료제는 정보화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보화 시대는 사회 변화 속도가 굉장히 뭐하다?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이 빠른 정보화 사회에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탈관료제 조직입니다.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뭘 정리해 거냐면 자, 다시 관료제로 돌아와서 관료제는 자, 산업화 시기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산업화 시기에 어떤 많은 업무들을 좀 단순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관료제 같은 경우는 언제? 정보화 시기에 정보화 시기. 그래서 정보화 시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정보화 시기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료제나 탈관료제나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여기 하나 좀 정리해 보면 관료제나 탈관료제 모두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탈관료제만 효율성인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각각 다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관료제 같은 경우는 산업화 시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탈관료제 같은 경우는 정보화 시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관료제나 탈관료제 모두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공통이다 라는 것이고, 자, 탈관료제 좀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팀제 같은 게 있어요. 팀제. 자, 여기 뭐 사장이 있고 예를 들면 사장이 있고 그 밑에는 어떤 팀을 만듭니다. 뭐 A팀, B팀, C팀 뭐 이렇게 해보자고. A팀, B팀, C팀. 그래가지고 이 팀에는 팀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팀원들이. 그래서 이 팀제가 대표적인 건데 이 팀에서 결정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장에게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죠. 보텀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상향식 의사 결정을 합니다. 상향식 의사 결정을 하죠. 상향식 의사 결정. 그 JYP에서 그 JYP 대표인 박진영 대표가 발표하는 걸 봤는데 원래 이 JYP도 약간 관료제 시스템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팀별로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트와이스 팀, 또 뭐니 있지 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팀별로 운영해서 팀에서 그 이제 자기 회사 그 조직 체계를 팀별로 바꿔놔가지고 팀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이사에게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옆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탈관료제 특징 좀 정리해 보면, 자, 그래서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유연한 대처를 해야 되고 능력에 따른 보상을 주려고 하고 구성원의 창의력을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형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외우실 필요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향식 의사결정을 추구하고 또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료제와 탈관료제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렇게 관료제와 탈관료제 막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은 아닌데 뭐 굉장히 쉽기 때문에 출제돼도 매우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